네, 안녕하세요. 광진송파 중등수학원장 김종원입니다.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명회는요, 예비 중1, 즉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게 될 거잖아요. 중학교 가면서 항상 머릿속에 이제 중학교에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시작을 해보면요. 목차 먼저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갈게요. 자, 첫 번째 목차는요. 제가 스타트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머니. 함께 공부해야 우리 아이의 수학이 바로 선다. 실제로 어머님께서 다른 어머님들과 많은 정보 교류를 하시죠. 근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우리 아이들도 다 다르다는 거죠. 모든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속도, 좋아하는 것들, 수학 과목 하나만 보더라도 단원 간에 호불호가 갈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누군가의 하고 있는 부분을 따라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를 아시려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수학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해서요. 첫 번째 스텝 1은요. 구성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초등수학과 중고등수학 사이의 차이점을 볼 겁니다. 이걸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등수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중고등수학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하는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수학 공부를 그렇게 미리 하냐고요, 어머니.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부터 우리 아이들에 해당되는 수능 어떻게 보는지를 아셔야지만 왜 우리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미리 공부하는지 그 목적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이렇게 잡았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장기 프로젝트를 잡아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와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함께 공부하자는 거예요, 오늘. 그러고 나면 이제 짧게 우리 아이들이 중등수학에 진입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까? 당장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게 바로 스텝 2입니다. 그래를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자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공부는 습관이라는 거 어느 누구나 잘 아는 거죠. 서술형, 오답노트, 중등수학을 위한 마음의 준비, 그리고 겨울방학 학습 방향으로 순서 진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공부한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생각을 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라고 제가 큰 제목을 첫 번째 반반 나눠서 해놨죠, 어머니. 첫 번째, 초등수학의 구성을 정확히 아셔야지 초등수학과 중등수학 사이의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수학은요. 기초 연산 능력 그리고 직관. 저학년 땐 이걸 많이 봐요, 어머니. 그리고 사고력, 규칙성 찾기. 3, 4학년 때 이런 걸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6학년 슬슬 넘어가면서 공간, 지각, 능력 등등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초등수학과 일단 기본적으로 중등수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수학을 하면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자 정의의 학문이다. 새로운 기호로 된 언어를 배우는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정확히 외워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 정리 부분들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사실상 수학의 정의를 배우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어머니.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확히 약속해야 되는 정의야라는 걸 아이들이 외우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죠. 제 슬라이드에 보면요. 그래서 약간 표현이 잘 됐나요? 약간 뭔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수학 공부는요, 계단을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실제로 공부를 진행하면서 한 계단 올라간다고 하면 어느 계단 한가 멈춘다고 하면 그래도 내려가진 않죠.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를 멈추게 되면 퇴보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미끄럼틀에서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그 미끄럼틀 막 거꾸로 올라가려고 할 때 버티려고 하는 힘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죠. 사실은 공부가 그래요. 앞으로 펼쳐지는 공부에서 뭔가 학습이 멈추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그 자리에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올 것이라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을 볼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초등학교 6학년은요, 1학기 때 첫 번째 분수의 나눗셈을 배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각기둥과 각부를 배우고요. 세 번째로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고요. 네 번째로 비와 비율을 배워요. 잠깐 여기서 스탑을 할게요. 왜요, 선생님? 첫 번째가 분수의 나눗셈인데 두 번째가 각기둥과 각불이거든요. 근데 우리 수학에서는 항상 크게 두 축으로 나눠요, 어머니. 대수 파트와 대수 파트라는 건 수와 방정식에 대한 연산 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 파트가 대한민국 수학에는 대수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하 파트가 존재하죠. 기하는 도형적인 부분을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1학기 때만 해도 대수 파트와 기하 파트를 번갈아서 보고 있군요. 그러면 쭉 목차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1학기 6번째를 보면 직육면체,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이때 배워요, 아이들이. 2학기로 넘어가도 분수의 나눗셈, 그리고 소수의 나눗셈, 세 번째 공간과 입체를 배워요. 그리고 네 번째 비례식과 비례배분, 다섯 번째 원의 넓이, 여섯 번째 원기둥, 원뿔, 구에 대해 배운다고요. 얼핏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대수 파트를 배울 거면 대수 파트를 쭉 배우지 왜 수를 공부하다가 도형을 공부하지? 네. 바로 초등학교의 기본적인 수학 구성은요. 대수 플러스 기하가 함께 한 학기에 한 학기당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이때는 정의를 배우고 앞에 배웠던 정의로 이루어진 것들을 계속 뒤로 갈수록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직관적으로 이게 왜 그럴까라는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대수 파트와 기하 파트가 함께 이루어진다. 이건 밑줄 그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중학교 때 뭔가 다른가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어머니. 네.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 펼쳐놓은 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요렇게 학년당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1학년을 보면 1학년 중1 상이라는 게 1학년 1학기고요. 중1 하가 1학년 2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핏 봐도 도형자는 전부 2학기에 붙어 있군요. 그리고 수에 관련된 부분에 느낌이 있는 것들은 1학기에 붙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는요. 대수 파트와 기하 파트가 명확히 나뉘어져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갈 거잖아요, 어머니. 그렇다고 하면 중학교에 가서 어떤 부분을 배우게 되는지를 일단 단원명을 쭉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어려워할까? 자, 1학년 중1 상 1학기 먼저 짚어볼게요. 첫 번째 자연수 파트, 정수와 유리수, 문자와 시, 좌표 평면과 그래프. 자, 과거에는 여기가 바로 함수 파트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함수 파트. 그럼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미 지나왔을 수도 있고 지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을 되돌려 보며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바로 문자와 식을 어려워합니다. 문자와 식 안에는 문자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와 식 바로 다음에 1차 방정식이 붙어요. 1차 방정식 다음에 무엇이 붙죠? 1차 방정식 활용이 붙습니다. 거속시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리, 속력, 시간에 관계된 방정식 활용들, 1문제 등등이 여기서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연습량이 많아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좌표 평면과 그래프예요. 중1 때 함수라는 용어 정리 자체를 빼냈어요. 중2 때부터 쓰라고. 그래서 좌표 평면과 그래프라고 하고 함수라는 정의를 사용하지 않는 것뿐 그래프는 다 나오고 함수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뽑아낸 건 한 학기당 최대 비슷하다고 하면 어려워하는 단원이 무엇일까? 그 두 개를 한번 뽑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하 2학기 파트로 가보면요. 무엇을 어려워할까요?
작도합동을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형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입체도형 어려워합니다. 네, 선생님 이건 3개나 어려워하나요? 사실상 과거에 시험이 있었을 때를 제가 경험을 많이 살려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중1은 자유학기잖아요, 어머니. 시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실제로 단원평가와 그리고 수행평가 등등만 평가를 해요. 그러면 중1 때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제인 거 다 아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때 이 단원명을 설명하면서 제가 2월달 설명회 때는 앞으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인지 설명을 드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첫 번째 설명회니까 지금 1학기 때 시험이 없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월달 설명회 때는 꼭 찾아뵐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자, 그럼 2학년으로 오면요. 자, 무엇을 어려워할까요? 연립방정식을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좀 더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2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1학기 대수 파트에서는요. 첫 번째, 유리수와 순환소수, 수를 확장시킵니다. 중1 때는 정수 알고요. 정수라는 걸 배우게 되고 유리수를 또 배우게 되고요. 2학년에 와서는 유리수 중에서 순환, 마디가 존재하는 특정 배열에 따라 존재하는 그런 수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의 계산이라는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이제 새로운 계산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무엇을 하느냐? 이제 방정식과 또 함수를 계속하는 패턴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또다시 새로운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활용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활용을 많이 어려워하죠, 아이들이 계속. 근데 얘는 이제 미지수를 2개 쓰니까 더더욱 어려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디어 1차 함수를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함수를 맛보는 게 바로 이때부터예요, 어머니. 우리 아이들이 함수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함수의 정의부터 흔들려서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요. 함수라는 파트는 대수 파트이면서 기하 파트이기도 해요. 대수 파트이면서 기하 파트이기도 하다고요, 함수가? 네, 맞습니다. 왜냐면 중학교 1학년 하 보이시죠? 네. 다 화면으로 보셨나요? 첫 번째가 기본도형이죠. 그 기본도형 안에 정확히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본도형은 점, 선, 면. 그렇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점 하나를 찍고 직선을 그리고 하는 행위 등등이 사실은 도형 파트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해석 기하학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돼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함수 파트를 잘 해놔야 되는데 함수 파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죠. 자, 어쨌든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중학교 2학년 하파트로 오면요. 중학교 2학년 2학기입니다.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 피타고라스의 정리, 5번째 단원 경우의 수예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어려워할까요? 네, 단연 도형의 닮음을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많이 어려워하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어려워해요. 근데 경우의 수는요, 지역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를 느낄 수 있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요, 경우의 수는 폭탄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하나 세면 될 것 같은 그렇게 배웠던 경우의 수가 실제로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오답을 내기 가장 쉽죠. 하나 세는데 잘못 세서 덜 센다고 하면 오답이죠, 당연히. 실제 저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도 살짝 경우의 수를 배워요. 근데 저 경우의 수 파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경우의 수, 그 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인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많이 어려워해요. 자, 3학년으로 가면요. 중3 상에서 일단 첫 번째 제곱근과 실수, 두 번째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세 번째 2차 방정식, 네 번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왠지 예상이 돼요, 어머니. 2차 방정식 다음에 또 활용이 나오겠군요. 맞습니다. 점점 잘 모르셨다면 공부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2차 함수. 1차 함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아이들 입장에서. 막 이상한 포물선의 방정식. 막 포물선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어려워할까요?
첫 번째, 제곱근과 실수부터 어려워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루트 2가 왜 이상하게 쓴 게 숫자예요? 자, 그걸 이해시키고 그걸 내가 정확히 앞으로는 숫자로 인지시키면서 공부시키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 낯설죠. 낯설어서 더더욱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예상대로 2차 방정식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2차 함수 당연히 어려워하죠. 자, 중3 하는요. 이제 우리 아이들 예비 중1 학생 어머님들한테 제가 과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있던 거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중3 하는 단원이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네,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3학년 때는요. 이 정도는 아셔도 돼요. 3학년 때는 2학년 2학기 평가가 11월 초에 있어요. 보통은 2학년 2학기 기말은 12월 중순쯤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가도 빠르기 때문에 내용도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삼각비라는 걸 처음 배우게 되고 원의 성질을 배우게 되고요.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단연코 정말 어려워하는 건 원의 성질이죠. 자, 실제로 이렇게 많은 단원들을 봤을 때 중학교 단원만 해도 제가 빨간색 별표를 몇 개나 쳤죠, 어머니? 꽤 많이 쳤죠.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아이들한테 티칭을 했을 때 실제로 어려워하는 게 이 정도의 우선순위의 1, 2등 정도를 한번 매겨보자. 이거라는 거예요, 어머니. 어떤 단원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어요. 중학교만 봐도 이렇다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기 전에요. 이거 꼭 밑줄 긋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학교는요, 1학기, 처음에 말씀드렸죠? 1학기는 대수 파트로 구성이 돼 있고, 2학기는 기하 파트로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과정 중에 멋진 부분은요, 함수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산하면서도 점선면이 기본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정말 멋지게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가는 순간에 함수를 딱 배열하면서 자연스럽게 넘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을 수도 있지만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방금 공부하고 왔던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어려워합니까?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라는 걸 보고 온 거예요, 어머니.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것도 중요한 부분은 아셔야 돼요, 어머니.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형제가 없어서 우리 아이는 처음인데요. 그래도 이 정도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어디 가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때도 이야기가 될 거예요, 어머니. 자, 오른쪽에 보면요. 1학년 보통 교과라고 해놨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보통 교과라는 이름으로 전체 학기가 수학, 1학기, 2학기 통틀어서 수학이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단원은요. 다항식이고요.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 세 번째 도형의 방정식. 별표가 쳐져 있네요. 네, 여기도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봤어요. 다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도형의 방정식은요. 해석 기하학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중학교 도형은 그림이 존재해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무엇이 같을까라고 반은 찍고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도형과 어떤 도형이 합동일까 또는 닮음일까 등등을 직관적으로 본다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올바른 학습이에요, 어머니. 일단 먼저 의심을 품어보는 거죠. 얘랑 얘랑 같을까? 같다면 왜 같을까? 그리고 조건을 찾는 거예요. 손쉬운 건 그림이 보이고 각도 등등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변의 길이도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의 도형의 방정식은요. 우리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게 거의 없고 문장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뜻은 그림을 그리고 당연히 그림을 그릴 땐 위치관계에 맞게 정확히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히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중학교 때처럼 그림이 없는 걸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도형의 길이나 각도 등등을 우리 아이들이 구해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집합과 명제를 배우고요. 이건 기억하시죠? 과거에 집합은 어머니 세대 때는요. 중학교 1학년에 아마 제일 처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집합이 원래 중학교 1학년에 처음에 있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또 처음에 있었는데 집합이라는 용어 자체를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집합과 명제를 이때 처음 배웁니다.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수업할 때.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하는데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죠.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자 기호의 학문이고요. 기호의 언어예요. 어떤 일정한 국어 문장으로 된 것을 우리는 수학적인 기호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공통으로 통하는 언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현재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함수와 그래프를 배우는데요. 여기서 배우는 함수와 그래프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앞에서도 함수를 배웠지만 앞에서 배웠던 함수는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라는 걸 배우고요. 2학년 때 1차 함수,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워요. 차수가 명확한 함수에 대해서 일단 2, 3학년 때 배워요. 근데 여기서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요. 합성하기도 하고요. 반대가 되는 함수 등등을 여러 가지 함수를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나서 경우의 수가 또 나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요. 2학년 때 경우의 수하고 비교해 보면 2학년 때 복잡하게 계산했던 걸 수식화시키고 기호로 또 바꾸고 공식으로 바꿉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의 예시를 들게요, 어머니. 어떤 예시냐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도형의 방정식을 많이 어려워한다 그랬죠? 근데 저 도형의 방정식을 제대로 잘 공부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준비라는 건 사실 수학은 시간 순서가 굉장히 명확한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처음 중학교 때 정의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질, 정리 등등을 배우고요. 그런 것들을 싹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을 잘 공부하기 위해선, 쉽게 공부하기 위해선 중학교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시면요. 저 도형의 방정식, 노란색 박스 보이시죠? 저걸 공부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무엇이 필요할까? 이 정도입니다. 제가 억지로 부리는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원활하게 들어가야지만 그림도 잘 그리며 해석도 잘하며 중학교 때 도형도 최대한 사용을 하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한번 순서를 잡아볼게요, 어머니.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 본 대로 하면요. 순서는 일단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등수학에서 고등수학으로 잘 넘겨야 되겠다. 또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 도형의 방정식 안에 모든 것들, 중학교 때 저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면 거꾸로 도형의 방정식, 즉 고등에서 중등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머니. 도형의 방정식 안에는요. 제가 이제 뭐 대단원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 안에는요. 점과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4단원밖에 없어요, 어머니. 다만 종합적인 단원인 거죠. 그 4단원 안에 지금 제가 중학교 때 노란색 박스 해놓은 거 보이세요?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단원을 커버한다고요, 어머니? 일단 페이지 수도 어머니 상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순서는요. 중학교 걸 명확하게 하고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이 순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등심화 완성 후에 고등수학을 공부해야지만 원활하게 접근이 될 거예요. 실제로 중학교 때 썼던 도형의 성질들 자체를 도형의 방정식을 잘 쓴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이라는 목적과 교육이라는 순서에서 그렇게 교육하라고 교육 과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 잘 이해되셨나요? 그 순서는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기고 중등 심화 완성 후에 고등을 공부한다. 그럼 과거에는 이런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아,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을 가려면 준비를 잘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걸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선행을 막 빨리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 근데 2009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나온 게 우리 아이들 해당 세대예요, 어머니. 그러면 실제로 그 교육과정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잘 보면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나중에 대학을 가기 위해선 고등학교 선행을 빨리 해야 돼.
선행을 해서 나쁠 건 없겠죠, 어머니. 하지만 순서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목적을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거는 저 정도 이해하시면 됐어요, 어머니. 단원명 중에서 도형의 방정식과 함수와 그래프는 많이 어려워한다. 그리고 1학년 때 보통 교과라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통째로 배우는 교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속에서 지금 2학년, 3학년, 그리고 왼쪽에 보면요,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해놨죠, 어머니. 오른쪽에 보면 2학년, 3학년 진로 선택이라고 해놨어요. 일단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머니. 문이과 통합. 실제로 문이과 통합의 70%는 맞고요. 나머지 30%는 애매모호해요.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머니. 일단 문이과 통합에서 중요한 건 뭐냐? 왜 2학년, 3학년? 2학년 과목은 없고 3학년 과목은 없어요? 고등학교 때 일단 일반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게 왼쪽에 있어요, 어머니. 그 중에 첫 번째인 수학 1, 수학 2는 모든 아이들이 공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과거에는 문과, 이과를 갈라서 1학년 때 공통으로 보다 2학년 때부터 애들이 계열을 갈라갔잖아요. 계열을 갈라갔기 때문에 평가가 따로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은요, 평가가 함께 일어납니다. 그 뜻은 지금 수학 1이라는 부분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이라는 걸 배우고요. 수학 2에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리고 다항함수의 미분, 다항함수의 적분을 배워요. 그러니까 수학 2라는 단원 자체가 미적분이 시작되는 단원이에요, 어머니. 그러면 쟤네들은 공통으로 배우고 공통으로 평가가 일어난다고요, 어머니. 그러면은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거에서 수학 1과 수학 2는 다 공통으로 배우는 거구나. 그럼 무엇을 선택하는 건가요, 선생님? 네, 바로 얘네들을 일단 선택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요. 자, 아래쪽에 보이시나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자,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라는 것 중에서 일단 하나를 선택해서 봐야 돼요, 어머니. 그래서 일반 선택이고요. 자, 미적분은 말 그대로 수열의 극한, 그리고 미분법, 적분법. 여러 가지 미분법, 여러 가지 적분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죠. 과거에는 이과 애들이 미적분을 선택했어야 되고요. 바로 2021학년도 수능까지는 미적분을 이과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과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요. 저 둘 중 하나 선택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2021학년도 우리 아이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교육과정 속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일반 선택에 있는 것 중에 수학 1, 수학 2를 듣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 중에 하나를 듣는다. 그러고 나면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진로 선택이죠. 진로 선택에는 기하와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진로에 따라서 또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왜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는 똑같은 노란색 박스인가요? 계열이 다르다고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계열이 다른 거예요. 자, 진로 선택에서는 기하가 포함되어 있고요. 일반 선택에서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가 있죠. 근데 쟤네가 노란색 박스인 이유는요.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수능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네? 아, 저렇게 평가돼요? 근데 사실은 이걸 조금만 더 짚어보면요. 일반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가 있고 진로 선택에서 기하만 있죠. 근데 실용수학과 경제수학과 수학과제 탐구는 어떻게 돼요? 자, 얘네들은 수능평가 과목은 아니에요.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박스를 해놨고요. 그러면 왜 2학년, 3학년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자, 일반적으로 수학 1은요. 아마도 수학 1은 수학 2는 고2 때 들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진로 선택이라는 기하 파트가 고2 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일반 선택에 미적분 파트는요, 대부분 고3 때 들어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달라요, 어머니. 나중에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아직.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갈 거니까. 다만 고등학교 과정도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 번만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2에서 바라보면요, 다항함수의 미분, 다항함수의 적분이 있죠. 그 다음 미적분 파트에서 보면요, 미분법, 적분법 있죠. 사실은 저 모든 것들이 함수와 연관이 돼 있거든요, 어머니. 그러니까 나중에 또 쟤네를 잘하기 위해선 일단 고등학교 때 함수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함수를 잘하기 위해선 중학교 때부터 함수를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계속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걸 모르는 상태에서 뒤에 걸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한꺼번에 앞에 모든 내용을 이해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보면요. 왜 앞에 노란색 박스를 해놓은지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해당되기 시작하는 수능은 2022학년도 수능부터예요. 자, 국어도 상대평가고요. 국어를 보면 공통, 독서, 문학, 선택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일이에요. 즉, 문이과 통합이 일어났다는 거에 일단 70%는 여긴 거예요, 어머니. 평가도 그렇고. 자, 70%가 왜 얘냐? 공통 과목이 신설이 되고요. 선택 과목을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국어 선생은 아니니까. 자, 수학을 보면요. 상대평가고요.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면서 공통으로 수학 1, 수학 2를 봅니다. 이게 아까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는 거죠. 수학 1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수학 2에 다항함수에 미분, 적분 들어가 있던 거죠. 그게 22개에다가 74점을 배점을 돼요. 그러면 선택 과목 중에 뭐가 있느냐? 일반 선택에 존재했던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로 선택에 있던 기하가 들어가는 거죠. 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근데 왜? 저건 8문항에 26점인데요. 그래서 총 9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됩니다. 왜 70%는?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과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대 등등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통 과목을 보고 과에 따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과가 있다고 하면 미리 준비해서 선택 과목은 어떤 놈을 선택할지를 결정해 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절대평가고요. 탐구 영역에서 상대평가예요. 여기서도 이제 문이과 구분이 폐지됐습니다. 일반계는요. 사회, 과학, 계열 구분 없이 택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에서 아무거나 보면 돼요. 이 전 수능에서는요. 문과는 당연히 사회 쪽에서, 이과는 과학 쪽에 선택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도 70%예요. 왜냐면 또 우리가 아는 학교들은 특히 서울대 예를 들면요. 걔네들은 2과목 지정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갈 대학이죠. 어머니. 공부 열심히 하면 갑니다. 맞습니다. 아직은 모르죠, 어머니. 이제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공부하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와 잘 대화하면서 갈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직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열 구분이 일단 폐지되면서 공통 과목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 과목을 본다는 거죠. 다만 지정 과목이 있긴 하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볼게요, 어머니. 중요한 대학들의 수시 정시 모집 인원을 한번 볼게요, 어머니.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들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갈 대학들이기도 하고요. 자, 서울대, 연대, 고대 이제 등등등등이 다 있죠.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느냐? 이제 목적을 확실히 하시라는 거예요. 자, 구성을 정확히 알아야지 수학이라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서는 일단 중등 정확히 하고 고등으로 가도 시간 충분하고 할 거 많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과거에는 되게 질문을 많이 들으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왜 미리 하려고 하죠, 어머니? 그러면 수능이요. 네.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좀 더 가속화되긴 했고요. 앞으로 이 비율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그렇게 미리 열심히 하는 이유는 대입 맞죠? 그 목적을 정확히 하셔야죠. 목적은 대입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걸 아셔야죠. 학교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뽑으려고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들은요. 수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뜻은 대부분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또 높고요. 학생부 교과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럼 정시 비율은요? 자, 서울대는요. 2022년 수시 비율이 78.5%예요. 정시 비율은 21.5%고요. 이 뜻은 수시에서 80%는 뽑아내겠다는 거죠. 연대도 66%, 67%가량 돼요, 어머니. 고대도 수시 80%를 넘겼죠. 자, 대학들은 이렇게 뽑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수시하면 무엇이 떠오르셔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내신입니다. 자, 그래서 요새는 대학 가면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제 정시로 들어왔대. 오, 신이야? 애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일단 대학을 가는 관문에서
일단 수시 비율이 대략 70이라고 보면 정시 비율은 대략 30%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수시도 지원하고 당연히 수능을 보니까 정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두 개의 확률상 보면 일단 수시를 먼저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순서가 명확해지면 이제 목적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어머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목적은 바로 대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대입의 관점 총 두 가지인 거죠, 어머니. 수시와 정시죠. 자, 수시의 시작은요, 3년 후 고1 내신에서 처음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신, 수시에서 내신 설정 비율을 보면요, 고1이 한 30, 고2가 40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어머니. 아니면 이제 고1이 20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어쨌든 30% 정도의 비율을 내신으로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시의 시작은 첫 번째 고1 내신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고2까지 문이과 구분 없이 시험을 본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수학이 싫어서 문과 간다. 또는 문과 상위권 학생들은 고1 때까지만 평가를 잘 받으면 돼. 어차피 2학년 때는 내가 가서 짱 먹을 거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은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문이과 구별 없이 고1 때는 수학, 그리고 고2 때는 대부분 수원, 수투를 보기 때문에 선택 과목들은 따로 선택 과목 신청한 애들끼리 평가가 일어나요, 어머니. 근데 그 수원, 수투까지는 문이과 구분 없이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으로 가고 우리 아이가 목적을 확실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는 수학을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포기해서 다른 곳을 갈 곳도 없어요, 어머니. 자, 그래서 거꾸로 고1 내신에서 수포자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져요. 왜냐면 고1 내신에서 많이 밀려버리면요. 어차피 나중에 고등학교 때 등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녹록한 부분은 아니에요, 어머니. 노력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제가 100시간 공부했다고 하면 제가 다른 아이, 저 위에 있는 아이를 꺾기 위해서는 200시간은 공부해야 되겠죠,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면 수학 공부를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 순서대로 꼼꼼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고1 최상위권은요. 고1 내신 1등급이지 선행 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도를 많이 나가놓고 나서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고1 내신을 잘 보겠지. 아니라는 거죠. 고1 내신은 또 고1 내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대입으로 정확히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는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 30% 정도 우리 아이들이 아직 갈 학교는 미세먼지가 없는 파란색 하늘의 학교잖아요. 어머니 스카이 막 이런 거죠. 자, 정시까지는 6년을 계획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적어놓은 건요. 2015 교육과정은요. 2009 교육과정에 비해 학습량이 많이 감소돼 있어요. 과거에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에 들어가 있던 기하 벡터까지 해서 이과 아이들이 다 봤어야 돼요, 어머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선택 과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선행을 다 나가놓고 고등학교 선행을 빨리 하고 거기만 많이 해야지만 내신도 따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자, 두 번째로 심화가 변별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교육 과정 속에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원래 이과는 많았고 문과는 적은 편이었지만 그게 합쳐지면서 적당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이 줄면 종합적인 평가를 많이 하려고 들어요. 각 단원 간에 서로 융합시키려고 많이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단원의 심화가 변별력의 핵심이 될 것이고 계속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내신 문제와 수능 문제가 다르다. 수학 문제는 다 똑같긴 하지만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약간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런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는 중학교부터 6년 동안의 치열한 고민이 심화를 계속 완성한다는 거예요. 심화는 각 학년, 단원별로 완성하는 애들이 계속 완성을 해요, 어머니. 자, 그래서 중등에서 고등으로 연계성이 강화된 6년의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제 첫 번째 중1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대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텝 1이 거의 다 끝나가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머니.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그래서 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말들은 의미 없는 거짓 광고예요. 어머니, 선행이 끝나면 본학년 심화는 자동 오케이? 어머니, 선행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빨리 교육과정을 끝내고 무한히 뺑뺑이 돌려야 돼요, 어머니.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때 가서 성적 나오고요. 대학 좋은 데 가요. 이렇게 공부시켜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구성을 명확히 보시면 알아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거짓 광고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학습 순서는요. 중등, 심화, 완성 후에 고등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을 하는 목적은요. 대입인데요. 대입이라는 거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고1 내신부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목표도 정확히 잡혀요, 어머니. 고등 기출 심화까지 계속 공부하면서 가요. 이 뜻은 뭐냐면 실제로 뭐 대치동도 그렇고 송파도 그렇고 광진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고등 기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어머니. 어떤 시중 문제집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다. 무조건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어머니. 기출 문제에서 시중 문제집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심화까지 완성을 한다고 하면 실제 고등학교에서 기출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보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중학교 내신은 믿을 게 못 된다. 고등학교 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실 그 말 뜻이 정확히 뭐냐면요. 중학교 때는 지금 상대평가 아니잖아요. 절대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목표, 평균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 애들이 이렇게 그레이드 나누잖아요, 어머니. 그 뜻에서 가만히 보면 학교 평균이 높고 아이들 만점 비율이 높으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뭐 A반이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40%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적게 들어가면 20, 30%. 근데 우리 이거 알잖아요, 어머니. 4, 7, 11. 이거 뭐예요, 어머니? 고등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누는 거죠. 40% 정도면요. 고등학교 때 5등급 이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학교 내신으로 보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수학이 잘 완성됐구나라는 거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 미리 준비한 부분이 정확히 평가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공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정확히 심화 완성하고 다음 단계로 계속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학습 순서와 학습 목적 그리고 목표를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명확히 하세요, 어머니.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지금 이제 두 번째 파트는요, 아까 스텝 1에서 구성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 첫 번째 누구나 다 아는 공부는 습관이다라는 거죠. 근데 공부가 왜 습관이라는 말을 할까요? 그 뜻은 습관적으로 공부해야 하지만 계속 기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머니. 망각은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실제로 교육계에서는 많이 쓰는 에빙하우스 박사의 망각 곡선이라는 그래프를 제가 한번 제대로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왜 공부의 왕도는 없고 공부는 습관이구나 라는 걸 아시게, 더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어머니. 자, 그럼 일단 제가 그래프 위에 노란색 점들을 한번 찍어봤어요. 좌측에 있는 120, 100, 80, 60 얘네는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험이 생각보다 되게 간단했던 실험이에요, 어머니. 자, 실험 집단에게 어떤 부분을 암기시킨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기했던 부분에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을까, 그걸 측정하는 실험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매번 실험을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자, 100쪽에 노란색 점이 찍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 뜻은 뭐냐면요. 배움과 동시에 망각은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뜻 자체는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 뭔가를 외웠다, 학원에서 뭔가를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을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망각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시간이 지나면요, 배웠던 부분에
44.2%를 기억한대요. 자,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50 이하로 기억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집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요. 집에 가자마자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려운 문제의 풀이가 이루어졌고 그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더 기억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자마자 바로 오답 노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 과제라는 걸 입력을 해야 돼요.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배웠던 부분이 집에 가서 1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답하고 나서 뭐 밥 먹고 잠깐 쉬고 나면 시간은 조금 더 흐를 거라고요. 그래서 깊은 생각에서는요, 당일 과제라는 게 있어요. 월수금 반이면 월요일 날 수업이 끝나면 화요일이 되기 밤 12시 전에 15문제 가량 새로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험워크반이라고 하면 화요일, 수요일로 넘어가기 반 12시 이전에 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날 일단 기본적인 숙제를 해 놔야지만 망각곡선의 특징은 이렇거든요, 어머니. 자, 우리 아이들이 배웠던 걸 이렇게 까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다시 기억을 한다고 하면 얘가 치고 올라간다고요. 그래도 다시 얘는 까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주기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계속 기억하게 만들자. 장기 기억 속으로 그것을 가져가자라는 게 바로 이 학습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정도가 바로 이건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루가 지나면요. 33.7%가량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해요, 어머니. 바로 수학학원 갔다 온 날 수학 숙제를 하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다음날 최대한 빨리 과제를 완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과제를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머님들이 항상 설명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수학학원 갔다 온 날 영어 숙제도 얼마나 많은데요. 영어 숙제하다 보면 수학 숙제할 시간이 없어요. 영어학원 가서 설명회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수학 숙제 얼마나 많은데요. 영어학원 갔다 와서 수학 숙제 하는데 영어 숙제할 시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패턴일걸요, 어머니? 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학, 영어 순으로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영어가 또는 화목토 중에서 화목이나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실제로 노란색과 파란색 박스가 보이시나요? 노란색 박스 두 번째 줄에 있는 건요. 바로 그 패턴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수학을 학원 갔다 와서 영어 숙제를 하고 영어 학원을 갔다 와서 수학 숙제를 하고 있는 그 패턴이요. 실제로 이렇게 숙제를 해도요. 주에 6일은 적어도 숙제를 해야 돼요.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 제가 말하는 패턴이에요. 수학학원 갔다 온 날 수학 숙제하고 영어학원 갔다 온 날 영어 숙제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써져 있는 숫자들은 뭐냐? 이 망각곡선, 즉 망각은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학원 갔다 온 날 수학 숙제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면요. 수학학원 갔다 온 날 영어 숙제를 하고 다음날 수학 숙제를 하면 1.5시간 이상이 든다고요. 왜요? 당연히 까먹으니까요, 어머니. 이 까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가 전에 배웠던 과정에 대해서 까먹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학원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데 그 전에 무엇을 배웠고 그 전에 무엇 배웠던 거에 대해서 까먹는 건 뭐라고 안 해요. 저랑 수업할 때 까먹는 건 뭐라고 하죠. 왜냐하면 숙제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학원 시스템으로 그걸 막아내려고 노력할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숙제를 하든지 간에 일주일 동안에 6일은 숙제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숙제를 할까요? 그 비밀을 오늘 정확히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숙제를 해야지 우리 아이가 학원을 갔다 오자마자 토요일 날부터 놀아요, 어머니. 토요일 날 색칠 안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그러면 그때부터 놀기 시작해서 어떻게 되느냐? 일요일 날까지 노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을 먹고 한참 민그적거리다가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 숙제 안 해? 아, 알았어. 그리고 숙제를 한다고요. 그러면요, 일요일 날 만약에 수학 숙제를 한다고 하면요,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숙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학원이 있더라도 토요일 날 학원 갔다 와서 숙제를 바로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을 놀게 해주세요. 그러면 숙제 시간이 실제로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줄어요,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일요일을 놀고 나면 되게 합리적으로 논 거잖아요, 어머니. 엄마한테 혼나지 않고.
일요일날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주일이 시작되니까 이제 일주일치 복습을 하자. 이렇게 되면 일주일 정도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어머니. 자,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33.7% 정도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틀이 지나면요? 27.8% 정도, 즉 30% 이하를 기억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복습을 하면 이 기억이 올라갈 거라고요, 어머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할 겁니다. 시작 테스트를 볼 거예요. 매 수업마다. 시작 테스트는요, 깊은 생각의 시스템이고요. 우리 아이가 오면 4문제에서 8문제 사이에 전 시간에 배웠던 문제 중에서 아이들이 질문했던 문제. 왜냐면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고 우리 아이가 복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문제는 풀 수 없을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평가의 순간에 도달했을 때 그 문제가 우리 아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매 시간 시작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걸 복습해 오라는 의미죠. 당연히 못 보면 혼나야죠, 어머니. 아니면 제 시험을 봐야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틀이 지나면 이렇고요. 6일이 지나면요. 그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25.4%를 기억한다고 해요. 즉 뒤로 갈수록 되게 단순하게 20% 언더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요. 21.1% 정도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되게 많은 집단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겠죠, 어머니. 그렇다고 하면 이것 또한 다시 한번 복습해서 이렇게 떨어졌던 기억이 치고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또 이런 시스템을 준비합니다. 깁생의 이런 시스템이요. 자, 격주 단위로 단원 테스트를 봐요. 그리고 1개월에서 2개월 단위로 학력평가를 봅니다. 근데 실제로 평가라는 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평상시 실력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니, 망각, 즉 까먹는 건요,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걸 장기 기억 속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복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의 의미는 정확히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줄 세우기, 즉 순서 매기기, 맞아요, 어머니, 등수 매기기. 그게 50%면요, 나머지 50%는 내가 지금 시험을 볼 거니까 너는 다시 복습해와. 너는 모르겠지만 네가 계속 주기적으로 복습할수록 너의 기억력은 점점 더 길어질 거야 라는 뜻입니다. 격주 단원 테스트 보고 학력평가를 1에서 2개월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습관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듣고 흘려듣기 쉬운 말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셨으니까 오늘 당장 우리 아이의 숙제 패턴부터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바꾸는 비법도 전수해 드릴게요, 어머니. 간단해요. 만약에 이번 주에 우리 아이 숙제가 어긋나 있다고 하면 아이하고 잘 이야기하셔서요. 주말에 일요일 날 반드시 숙제를 다 다음 월화에 있는 숙제를 완료시켜 놓으시면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지 미래가 보일 거예요, 어머니. 서술형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1학년 때 평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식 쓰는 습관 자체를 더 잡기가 힘들어요. 시험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중학교 2학년에 와도 서술형이 돼 있지 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처럼요. 네. 어떤 느낌이세요? 네, 귀엽지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오른쪽에 있는 우리 아이가 쓴 서술형을 보면요. 이뻐요. 이게 바로 초등학교 서술형 스타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글을 이용해서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중학교 와서 정의를 배우고요. 약속으로, 기호로 이루어진 새로운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초등학교 서술형, 잘했지만 초등서술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호를 쓰면서 한글을 최소화시키면서 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중학교 서술형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보이시나요? 중등서술, 눈이 확 띄세요? 바로 이렇게 서술해야죠. 한글을 찾아보기 힘들죠, 어머니. 연립방정식의 기호를 잘 썼고요. 식을 일목요연하게 잘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서술형 자체를 잡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풀이노트를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떠세요? 눈이 확 띄어지십니까? 이게 바로 중등 서술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에서 봤던 초등 서술형처럼 한글이 많지 않고요. 수학적인 기호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죠. 그리고 연립방정식 기호 또한 확실하게 잘 구사되어 있네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서술형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이 없어요, 어머니.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이 있는데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도 서술형을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습관에 관련된 부분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줘야 돼요, 어머니.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일단 글쓰기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글쓰기 훈련 자체는 집에서 평상시에 모든 부분을 할 때 글쓰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요. 글을 잘 못 쓰는 아이들은요. 손에 일단 압력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글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이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한자 한자 잘 그리는 훈련을 해야 될 거예요, 어머니. 두 번째로는요. 아까도 계속 강조드린 문제풀이 노트예요. 문제풀이 노트에서 서술형의 70% 정도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서술을 문제풀이 노트에 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평상시 습관대로 문제풀이 노트에 풀이가 돼야지만 서술형의 70% 정도를 완성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시험 볼 때 서술형 잘 써요. 근데 실제 시험 볼 때는요,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고 해도 우리 아이들은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시간의 압박을 느끼면 더더욱 긴장을 많이 하고 실수를 하죠. 평상시에 훈련된 게 바로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부족함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풀이 노트에 잘 서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깊은 생각 아이들은 학원에 딱 겨울방학 때 오자마자 서술형 교재를 받아요. 좀 진행을 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하루에 3개에서 5개 사이에 서술형 쓰는 연습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 당연히 첨삭을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서술형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할걸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테스트가 필요해요. 1학년 때 시험이 없지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내신 대비 기간에는요. 서술형 시험을 또 따로 봐요. 당연히 아이들한테 계속 피드백을 주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서술형에 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차근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우리 아이가 아직 오답 노트를 쓰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오답 노트를 잘 구사하게 되면요. 나중에 나만의 비법 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오답 노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첫 번째로 오답 노트 한 페이지를요. 1대 2의 비율로 구성을 나누세요. 왜냐하면 1대 2의 비율로 구성을 나눈 다음에 나중에 다시 풀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문제를 항상 오답 노트에 적어야 돼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선생님, 시간도 없는데 문제는 복사해서 붙이면 안 돼요? 문제 안 적으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문제를 풀 때 실수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잘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런 부분들 또한 오답 노트를 할 때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다고 하면 문제를 적을 때 색깔 펜으로 쓰거나 밑줄을 긋는 행위가 필요해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비법 노트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풀라고요, 어머니? 풀이 과정만 있으면요. 잘 정리되는 하나의 오답 노트는요,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그것만 보면 돼요, 어머니. 그래도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꼭 적어야 한답니다. 자, 그럼 오답 노트를 적어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크게 실수를 하거나 또는 문제를 접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본인 실수를 먼저 정리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많이 걱정되시죠? 근데 원인을 알아야지 문제점을 개선하죠, 어머니.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아이들이 실수하는 부분에서 데이터가 모이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 어느 부분에서 실수하는지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조금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근데 특정 부분에서 실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특정 부분에서 실수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한다면 주의하겠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 접근 정리를 정리하여라. 이 뜻은 뭐냐면 수학 문제는 심화 문제로 갈수록 하나의 문제에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색깔펜 등으로, 그런 부분만 색깔펜으로 정리해야 돼요. 꾸미면 안 돼요. 색깔펜의 목적은 명확해야 됩니다. 문제 접근 정리가 부족해서 틀린 문제라고 하면 나는 이걸 반드시 빨간색으로 해야지, 이런 약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 우리 아이들의 비법 노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노트를 그냥 안 쓸 수는 없죠, 어머니. 그래서 1대 2의 비율이 필요했던 거고요. 제가 망각이라는 건 그냥 일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숙제 패턴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일요일 날 잘 놀고 저녁 먹고 나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하자. 바로 1대 2의 비율 중에서 1의 비율 쪽에다가 다시 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풀이 과정을 이면지 등으로 가린 다음에 문제를 풀면 돼요, 어머니. 이렇게 잘 완성된 노트는요, 엄청난 힘이 될 거고 엄청난 비법 노트가 될 거예요, 어머니.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등 수학을 위한 마음의 준비예요. 첫 번째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어머니. 엄마가 채점해 주는 것 그만하세요. 왜냐면 채점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며 채점을 해주죠. 혹시 우리 아이가 답을 베끼면 어떡하지?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면 어떡하지? 언제고 한 번은 꼭 넘어야 될 산이에요, 어머니. 스스로 공부를, 즉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고 하면 본인 스스로한테 굉장히 정직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푸는 문제집에서 그런 답을 베끼는 행위나 그런 부분들이 발견된다고 하면 혼내지 마시고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너를 속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반드시 너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틀리는 거는 잘못되고 창피한 행동이 아니야. 다만 틀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제대로 고쳐잡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거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학원에서 하는 거는요, 학원에 오면은 아이들이 바꿔서 채점을 해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학원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따로 공부하는 다른 과목이나 등등이 있다고 하면 함께 채점을 하거나 초반에는 그러면서 점점 아이한테 물려주면서 내가 공부할 때만큼은 내 자신한테 정직하자라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엄마가 팁을 주는 것도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가 팁을 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심화 문제를 풀고 나면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보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심화 문제를 풀었는데 왜 심화가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왔을까요? 틀렸으니까요. 자, 그 현상은 왜 그러냐면요. 심화 문제집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해요. 실제로 심화라는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어머니. 근데 심화 문제들은 대부분 심화 문제집을 보면 이제 책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팁하고 중요한 부분,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요. 근데 그게 키포인트인데, 그걸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갖고 이제 계산을 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 투자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 심화 문제에 대한 해결 속도도 빨라지기 시작하고 발전하게 된다고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심화 문제집을 볼 때 그런 팁 등을 다 지우고 보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팁 주는 것도 이제 그만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두 번째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뒤로 갈수록 우리 아이들은 발전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심화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보고 별표를 치는 그런 행동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어머니. 문제를 집요하게 끈기 있게 쳐다보면서 자꾸 해결하려 노력해야 돼요. 여기서도 중요한 팁을 드리면요. 실제로 팔짱 끼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서는 문제만 이렇게 보고 있는다고 해서 절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학원에서 배운 게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서술해 놓은 다음에 고민을 시작해야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쳐다보는 건 고민이 아니고 시간 낭비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는 네가 알고 있는 걸 먼저 써봐 라고 팁을 주세요,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보셔야 돼요. 모모 경시대회 출신이나 모모 영재원 출신인데요. 자, 초등학교 때 그런 경시대회나 영재원 출신에 대해서 경험을 했다고 하면 소중한 경험이에요, 어머니. 근데 아까 초등수학과 중등수학이 다르고 또 중등수학에서 고등수학으로 넘어갈 때 좀 다름을 설명드렸잖아요.
초등수학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논리적으로 이걸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 잡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럴까 또는 이런 규칙일까 라는 부분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거는 초등학교 때의 추억으로 남겨두시고요. 중학교 때는 차라리 이제 제로인 상태야 라고 해서 아이를 계속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 저렇게 해서 잘했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아이는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사고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학원에서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사고력은 정말 안 돼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도 제로인 상태로 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떤 사고력이에요, 선생님? 실제로 답을 잘 맞추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객관식에 강한 아이들이 있고요. 그런 아이들 중에서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답 중에서 너는 왜 이걸 답으로 채택을 했어? 라고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답이 안 되니까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귀엽죠? 맞아요. 그런 부분은 귀여운 부분을 넘기는 거예요, 어머니. 실제로 수학 문제를 대할 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제대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논리적인 부분에서 오류를 겪지 않는 경우가 되게 다반사예요, 어머니.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 그 전에 했던 사고력도 추억으로 남겨두시고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정의를 배운 상태에서 차분히 시간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와서 그런 걸 배우는 거야. 그 전에는 네가 흥미롭게 그렇게 했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행 진도에 대해서 이제 그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입학 테스트를 보고 입학을 안 하더라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제가 수업에 들어가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한테 똑같은 학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강의한다고 해도 내용의 난이도가 당연히 깊이가 달라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아마 계산 위주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계산 위주로 배운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다만 더 깊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지금 선행 진도보다 우리 아이가 배웠던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완성이 됐을지를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 테스트를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보일 거예요. 특히 깊은 생각의 입학 테스트는 입학 테스트 응시 인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도 다 제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완성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갈 것 같아요. 이 내용 쪽에서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겨울방학 동안의 깊은 생각은 이런 학습 방향으로 흘러갈 거고요. 장기적으로 1년 동안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제가 항상 겨울방학 학습 방향을 잡으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로 방학 중에 하루는요, 학기 중에 일주일과 맞먹어요, 어머니.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처음 중학교에 가기 전에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가요. 실제로 레벨별로 준비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겨울방학 동안에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학기 중에 얼마만큼의 난이도와 양과 진도를 뽑을 수 있을지가 결정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중에 혹여라도 여행 계획이 있다고 하면 학원 스케줄 피해서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제량도 늘려야 되고요. 진도도 나가야 되고요. 특히 과제량을 또 많이 늘려요. 한 번 결석을 잘못하면 보강을 하죠, 당연히. 근데 아이가 보강을 했을 때 다음 진도까지 생각하면 다 못할 수 있는 숙제량이 전달이 돼요, 어머니. 그러면 완결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주말 등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천 가능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주세요. 너는 이제 중학교에 갈 거니까 엄마가 아침 10시서부터 저녁 10시까지 학원 스케줄을 짰어. 너의 미래를 위해서야. 네, 어머니. 제가 아까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공부는 습관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내고 굉장히 집요하게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해 봤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스스로가 복습을 하고 다시 한번 복귀시켜야지만 까먹었던 걸 이렇게 끌어올린다고요, 어머니. 본인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 특히 오답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계획보다는 스스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면요. 일단 1레벨은요, 12월에서 2월까지 3개월이에요, 어머니. 2하 실력, 그리고 3상 응용 실력, 3하 실력을 진행을 해요.
학원 자체 교재를 진행을 하고요. 대부분. 그 다음에 3월에서 6월까지는 1상 심화에 3상 심화에 고등수학상 응용 실력을 배워요, 어머니. 이때는 기간이 4개월이에요. 바로 밑에 있는 2레벨 진도를 보면 4가지나 나간다고요? 굉장히 놀라세요, 어머니. 근데 저희가 짜놓은 진도의 텀 자체가 개월수별로 짜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다시 1레벨 거로 돌아보면 그렇게 진행을 해서요. 12월이면은 수1이 끝나고 진급을 하게 돼요. 2레벨은 12월에서 2월까지 2상 응용, 3상 기본 응용, 2상 실력을 보고요. 12월이 되면 고등수학 하를 보고 2월이 돼요. 진급이 되는 거죠. 3레벨도 1상 응용, 2상 기본 응용, 그 다음에 12월이 되면 3화 기본을 끝마치고요. 고등수학상 기초, 복소수까지 연습을 하고 학년이 올라가게 됩니다. 4레벨은요, 1상 응용, 1화 기본, 그리고 12월이 되면 3상 기본 정도를 하고 2학년으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4, 5레벨 같은 경우는 왜 그 중요한 겨울방학 때 1학년 것만 하나의 선생님,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실제로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단원평가 등등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1학년 거를 확실하게, 1학년 1학기, 2학기를 확실하게 마스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학기가 돼서 뭐 수행평가 하느냐고 바쁘죠, 어머니. 단원평가도 준비해야 되죠. 등등 해서 누락되지 않고요. 학기 중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빼내서 진도를 나가야 돼요, 어머니. 그래야지 연속적인 진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2월까지 이런 마지노선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좀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1레벨에 3월에서 6월을 보시면요. 찾으셨나요? 네. 3상 심화를 본 다음에 3상 심화는 그 전에 12월에서 2월에서 3상 응용 실력을 보니까 그렇네. 근데 선생님 3상 심화를 본 다음에 고등수학상 응용 실력을 보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기본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든 수학 과정에 대해서 구성을 살펴보면서 순서를 잡았잖아요. 3상 심화가 제대로 완성이 된 아이들은요. 고등수학상 기본적인 연산을 하고 응용 실력으로 바로 다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거꾸로 3상 심화나 그 전에 중등 과정이 완성이 안 된 애들은요. 당연히 그 전에 게 기억이 안 나니까 기본을 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명확히 잡는 게 시간을 더 단축시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 실력을 봐도 괜찮아요, 어머니. 실제로 1학년 1레벨에 들어와서 고등수학상 안 하고 온 애들 되게 많아요, 어머니. 근데 수업 잘 따라오고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깁생이 진도가 느리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1년치 진도를 다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느린 거 아니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아까 순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이 진짜 강자고 최상위권이죠, 어머니. 그게 준비 과정인 거고요. 그걸 기억한다고 해도 이것도 빠른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슬라이드는요. 여기까지가 설명의 준비 내용이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깊은 생각이라는 학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시스템이 얼마나 잘 정착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깊은 생각은요.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요. 초등에서 중등, 중등에서 고등부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계속 깊은 생각 내에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공부했던 애들이 고등학교로 가면서 가깝게 있고 피드백이 확실하게 와요.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던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또는 이런 부분들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확실하게 적용시킨 커리큘럼입니다. 즉 검증이 이미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되는 커리큘럼입니다. 다음은요. 엄격한 평가 시스템이에요. 학원 시험을 나중에 이제 입학해서 보게 된다면 절대 학원 전체 시험 평균에 대해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 100점이 많이 나오는 시험도 아니고요. 이 시험은요.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절대 평가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했던 거, 오답 노트에 있을 문제, 그런 문제들만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비법 노트도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 엄격한 평가 시스템에서 가장 좋은 성취도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어머니.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했는지만 궁금한 평가를 할 거예요,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자, 최고의 강의예요. 최고의 강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깊은 생각에 자랑스러운 강사 연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신규 강사와 기존 강사들이 모여서 시강 등을 통해서 서로 배우기도 하면서요. 혹시라도 모를 수학적인 오류를 겪고 있는 게 없나라는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봐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수학을 전달하기 위해서 언제나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최고의 강의가 될 수 있게 노력한다라고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최고의 교재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머니. 어떤 학교 시험에서 시중문제집, 심화문제집 중에 어떤 게 나왔대더라. 근데 그런 걸 조합해 보면요. 우리 아이가 4권에서 5권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생각은 자체 교재를 구성하고 써요. 그런 문제들을 다 아우르며 문제가 진짜 그것만 있을까요? 실제로 강남, 서초, 송파, 광진만 해도 학교 시험에 난이도 있는 문제는 한두 개, 두세 개씩 계속 나와요. 그런 부분을 연습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시중 문제집에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어머니.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됐던 진짜 선행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수능에서 중학교 과정에 문제를 발췌해서 고등학교 문제로 발전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이런 교재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약속드리는 이유는요. 이 교재를 끊임없이 계속 내신 교재도 마찬가지고요. 업데이트 하겠다는 의지의 약속입니다. 이런 모든 학습 시스템이 모여서 만들어진 학원이 깊은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한테 정직한 수학을 전달할 거예요. 포장하고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수학이 아니고 지루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어려운 길을 갈 것이야 라는 부분을 다 전달하면서 함께 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입학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힘듦을 많이 느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언제나 옆에서 도닥이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그 수학을 완성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온라인 설명회가 1시간이 좀 넘었죠, 어머니. 정확히 저한테 시간은 안 보이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눈이 아프고 목도 아프고 힘들지 아시겠죠? 자, 오늘 저랑 함께 공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할 때 흔들리지 않는 생각으로 어머님도 항상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 설명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원이었습니다.